치명적인 토네이도 후 4살 소녀가 병원에서 사라집니다. 위조 서류를 가진 두 남자가 의사로 가장해 대낮에 그녀를 데려갑니다. 왜 그들은 조안 게이 크로프트를 정확한 이름으로 찾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와 언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간 칼라한 박사이며 오클라호마 시티의 어린이 병원에서 15년 이상 아동 응급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간단한 부상에서 정말 심각한 사고까지 수천 건의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의료 도서관에서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발견한 일에는 아무것도 저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녹음된 의학 기록을 찾다가 1950년대 의학 저널 속에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마가렛 헨리 박사의 개인 기록, 조안 게이 크로프트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경력을 괴롭혔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노인 의사가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1987년 6월 30일로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그녀가 의사로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마가렛 헨리 박사는 1947년부터 1987년까지 68세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오클라호마의 여러 병원에서 아동 응급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에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40년의 의료 실습 동안 계속해서 생각난 사건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헨리 박사가 마지막 근무일에 쓴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마가렛 헨리 박사이며 1987년 6월 30일에 이 기록을 씁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아픈 아이들을 40년 동안 돌본 후 저는 제 청진기를 걸고 제 성인 삶 전체를 정의했던 직업에서 은퇴합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며 제 경력의 매일을 괴롭혔던 사건의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의 의학 실습 방식뿐 아니라 저 자신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단지 28세였고 오클라호마의 우드워드 종합병원에서 실제 의사로서의 첫 번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 4월 9일이었고 제 의학 교육은 향후 72시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드워드는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의료 응급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농업사고, 아픈 아이들, 가끔 발생하는 심장마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 끔찍한 분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날 4월 저녁 9시 27분 F5 토네이도가 우드워드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파괴의 경로를 그렸습니다. 토네이도는 거의 1마일 너비의 바람 속도는 300kmpH가 넘었고 우리 마을을 성난 거인이 되어 지나갔습니다. 경고 사이렌이 울릴 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 경고에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이번 경고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공기가 무서운 에너지를 지닌 채로 흔들리고 하늘은 폭풍 연구자들이 알기에는 불행한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 9시 45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드워드 종합병원의 주요 의사인 로버트 매튜스 박사였습니다. 마가렛, 지금 바로 여기 오셔야 합니다. 라고 그는 걱정으로 꽉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강타했습니다. 부상자가 수십 명이 들어오고 있으며 모든 의사가 필요합니다. 옷을 걸치고 전쟁터처럼 비춰지는 거리에서 운전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들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뒤집혀 전봇대에 감겨 있었고 부서진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자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개의 창문이 깨지고 천장의 일부가 사라졌지만 건물은 여전히 우리의 긴급치료센터로서 작동할 만큼 강했습니다. 안쪽의 장면은 통제된 혼란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치료 공간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울면서 아픈 아이들의 목소리로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튜스 박사가 긴급실을 통해 걸어가며 저에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40명이 다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머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 그는 잠시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가족과 분리된 여러 어린이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아마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척을 찾자고 애쓰는 동안 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몇 시간은 의학 작업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팔이 부러져 뼈가 나온 10세 남자아이, 머리에 심한 상처가 있는 6세 여자아이, 그리고 집이 무너져 기절한 채로 발견된 쌍둥이 형제를 치료했습니다. 그것은 피곤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아동의사가 되기로 선택했던 이유였고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2시경 첫 번째 부상자들이 회복하기 시작할 때 간호사 패트리샤 콜린스가 차트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헨리 박사님, 7번 방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자매이고 나이는 각각 4세와 8세입니다. 약 1시간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패트리샤를 따라 1번 방으로 갔고 그 방은 임시 아동병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에는 4개의 침대가 있었고 그중 2개의 침대에는 제가 그날 밤 본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8세로 보이는 큰 언니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으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어두운 머리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성숙해 보이는 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고 옆 침대에 있는 어린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차트에 따르면 조안 게이 크로프트라는 이름의 4세 소녀로 금발머리와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어 있었지만 충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팔과 다리에 멍이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들.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들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헨리 박사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차트에 따르면 제리라는 이름의 큰 언니가 저를 진지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조아는 말이 없어요. 그녀는 여기로 오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침대 사이에 의자를 끌어당겨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제리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두피에 여러 개의 봉합이 필요했지만 그녀의 뇌 반응은 정상적이었고 그녀는 분명히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안의 신체적 부상은 소규모였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2개의 봉합만 필요했고 그녀의 멍은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내부 손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안의 정신 상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심한 충격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주변의 아무 일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경험을 겪은 아이들에게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제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8세의 아이는 얼굴이 찡그려진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집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우리를 부엌 테이블 아래로 데려갔는데 그 다음 모든 게 검은색으로 변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 남자들이 나무로부터 우리를 파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됐나요? 함께 있었나요? 제리의 눈물이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테이블 아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남자들이 우리를 찾았을 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녀는 울음을 그치려 하며 멈춰 물었습니다. 아빠는 알지 없었어요.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안을 데려온 간호사에게 이미 그들의 상황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헬렌 크로프트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그녀의 집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안의 의붓아버지이자 제리의 진짜 아버지는 심하게 다쳤으며 현재 수술 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자주 두 아이들을 체크했습니다. 제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과 대화하며 조금의 수프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공된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 말을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난 이후 아이들에게서 이런 종류의 정신적 충격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인체, 특히 아이들의 마음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경험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꺼져버리곤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제공하고 아이가 충격에서 천천히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일에서 일주일 안에 나아집니다. 하지만 조안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고요함은 일반적인 충격 반응보다 더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 제가 익숙하게 보던 충격의 공허한 표정 대신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벌어진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너무 아파서 그것을 직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6시쯤 해가 파괴된 마을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저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가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부상자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몇몇 아이들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콜린스에게 조안과 제리를 매시간 체크해보라고 하고 즉시 변화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는 다시 21번 방으로 돌아갔고 제리가 자원봉사자가 죽어간 책에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가자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머리가 여전히 아프지만 그리 아프진 않아요. 조안이 걱정돼요. 여전히 저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조안의 침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세인 그녀는 여전히 옆으로 누워 벽을 바라보며 있으며 제가 떠나기 전과 정확히 같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정상적이었고 깨어있는 것 같았으나 제가 거기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안, 자기야, 나는 헨리 박사야. 제가 소리 낮추어 말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는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이제 안전해. 나를 볼 수 있을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녀는 물러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또한 저를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 안으로 너무 멀리 들어가서 외부 세계가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저는 보다 자세한 뇌 검사를 했습니다. 조안의 반응은 정상적이었고 그녀의 눈은 빛에 제대로 반응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있는 작은 상처 외에 머리 손상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그녀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 박사님, 간호사 콜린스가 문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크로프트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왔다고 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드워드 종합병원은 아동시설이 제한된 작은 병원이었고 오클라호마 시티의 병원들은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자원과 시설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다 잘 돌볼 수 있는 곳으로 전원하는 일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적절한 신분증을 보여주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들은 전송 서류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공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두 아이를 이송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 콜린스를 따라 주 데스크로 갔고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상 차기를 보면 30대나 40대 초반의 남성들로 둘 다 잘 차려입고 전문적인 인상으로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백발이 섞인 머리를 가졌으며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튼튼한 체격에 콧수염이 있었습니다. 신사분들, 저는 헨리 박사입니다. 크로프트 아이들의 아동 의사입니다. 당신들이 이송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헨리 박사님, 저는 앤더슨 씨이며 이쪽은 웨브 씨입니다. 우리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세인트 메리 병원 환자 이송부서 소속입니다. 조안 게이 크로프트와 제리 크로프트를 아동 외상 부서로 이송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전송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의 편지 머리글이 붙어 있었고 적절한 의학 용어가 쓰여 있었으며 오클라호마 시티의 의사들로부터 실제 서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송에 관한 누구와도 연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짧은 체형의 웨브 씨가 대답했습니다. 적십자는 이 지역의 병원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로프트 자매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중환자 상태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송될 수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설명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적십자는 실제로 오클라호마 전체에서 재난구호 노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이송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조안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착한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송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앤더슨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안의 상태가 이런 충격 케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 정신과 의사가 세인트 메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안을 적절한 치료의 장소로 이송하는 것이 그녀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학에 대한 경험은 있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조안은 분명히 작은 마을 병원에서 저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송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7번 방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여전히 제리를 발견했으며 조안은 여전히 무반응으로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대 사이에 앉아 두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제리, 이 남자들은 당신과 조안을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겪었던 무서운 경험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나요? 제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조안에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줄까요? 그렇기를 바라요, 자기야. 그들은 매우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잘 아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조안, 자기야, 내 말을 들을 수 있니?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제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혼자가 아닐 거야. 조안의 호흡이 약간 변했고 잠시 동안 그녀가 제 목소리에 반응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저에게 어떤 다른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 데스크로 갔고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이송을 승인할 의향이 있지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안은 매우 허약한 정신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송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들이 세인트 메리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사님.
우리는 당신의 우려를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많은 충격 사례를 이송해본 경험이 있으며 조안과 같은 상태의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인트 메리에서 받을 의사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앤더슨 씨는 웨브 씨와 빠르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치료할 정신과 의사인 모리슨 박사는 현재 수술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도착할 리듬과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짧은 시선 교환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보이게 했는지 정확히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고 그들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으며 두 아이에게 더 나은 자원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유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송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울번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리에게 그녀와 조안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병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리는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안을 이송 준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반응 상태였고 우리는 마치 혼수 상태인 것처럼 그녀를 옷을 입히고 그 여정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두 남자는 두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전문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은 조안을 태우기 위한 휠체어를 가져왔고 제리가 그 옆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앤더슨 씨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헨리 박사님, 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 도착하는 즉시 전화해 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약 3시간 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병원 입구에서 그들이 어두운 세단에 두 아이를 실을 때 지켜보았습니다. 제리는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안은 뒷좌석에 앉아 여전히 앞을 응시하며 여전히 그녀가 간직한 나 내면의 세계에서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차가 떠났고 저는 다른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토네이도 피해자들로 인해 과부하된 상태였고 제가 치료가 필요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조안 게이 크로프트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그녀를 이송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 남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떠난 지 거의 9시간 후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당신의 아동 정신과 부서에서 모리슨 박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드워드 종합병원의 마가렛 헨리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시설로 이송된 두 아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후 운영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헨리 박사님. 하지만 저희 정신과 부서에는 모리슨 박사님이 없습니다. 다른 의사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몸속이 차가운 느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침 우드워드 종합병원에서 이송된 두 아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안 게이 크로프트 4세, 제리 크로프트 8세입니다. 그들은 오후 1시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저희 입원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름으로 확인된 입원이 없습니다. 정말로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이송된 건가요? 제 뱃속에 있는 차가운 느낌은 공황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들은 당신의 환자 이송 부서에서 왔다고 말하며 두 남자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병원 편지, 머리글이 있는 공식적인 전송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박사님, 보안부서로 즉시 연결해야 합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이 우드워드 보안국과 연락을 맺고 전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제가 보여준 전송 서류는 전문가들이 살펴본 결과 매우 고급 위조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은 이 두 남자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예정된 전송에 대한 경과도 없고 조안과 제리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FBI는 이 사건이 이제 납치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은 제가 두 남자와의 교류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았고 그들의 외모, 행동 내용, 저에 대한 모든 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불안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남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조안 게이 크로프트라는 이름으로 특정하게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크로프트 아이들 또는 토네이도 피해자들이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조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우드워드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토네이도에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에 대한 소식이 퍼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의 이름과 정보까지 알고 있었고 그녀의 이송에 관한 위조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매우 불안정한 수준의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조사의 결과로 또 다른 불안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요원들이 두 남자가 오클라호마 시티로 갔을 경로를 추적했을 때 그들은 우드워드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주유소에서 제리 크로프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남자들은 주유소에 들러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말하며 조안을 함께 세미에 데리고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리는 차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린 후 주유소 직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안과 두 남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버려져 있었고 조사 결과 3일 전 오클라호마 시티의 주차장에서 도난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안 게이 크로프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FBI 조사는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모든 증거를 검토하며 조안 또는 두 남자를 보았다는 제보자의 정보에 따라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안의 사진은 전국 신문에 실렸고 FBI는 그녀를 실종 아동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서 단서는 사라졌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것은 조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버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문서들은 진짜처럼 보였고 설명은 완벽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조안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는 사이 그녀를 데려가기 위한 의도로 병원에 온 사람들에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괴롭혔던 질문은 왜 조안이었나 였습니다. 그녀는 4세의 어린아이로 충격이었으며 그녀를 납치할 대상이 되는 가족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만약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는 돈이나 영향력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조안이 인질로 가치가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조안을 특정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론을 발전시켰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조안이 토네이도 동안 누군가가 숨기고 싶어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혼란과 파괴 속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납치는 그녀가 목격한 내용을 언젠가 말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안은 병원에 도착한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언제 회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조안이 입양될 목적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1947년에는 법적 입양 절차가 지금보다 덜 엄격하여 건강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불법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두 남자가 입양을 원하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조안의 묘사와 맞는 어린 소녀를 특별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위조 서류를 만들고 병원 직원인 척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행동했을까요? 1947년에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단이 있었는데 말이죠. 세 번째 가능성. 그것이 제가 가장 괴롭게 느끼는 것은 조안이 전에 자신을 알고 있던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추적하던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토네이도가 그녀를 납치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을지 모릅니다. 재난 이후의 혼란과 혼잡함은 누군가가 아이를 지역 사회에서 너무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가장 불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누가 조안을 특정적으로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4세 여자아이를 가지고 무엇을 원했을까요? 23년 후인 1970년, 저는 조안 사건에 대한 저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발송되었고 돌아오는 주소는 없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타자기로 인쇄된 듯 보이는 메시지가 적힌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헨리 박사님,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1947년 우드워드 토네이도 이후 당신이 치료한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으며 그 끔찍한 시기에 당신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안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좋은 가족과 함께 있으며 훌륭한 젊은 여성이 되어 자랐습니다. 그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비밀들은 묻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FBI에 제출했고 그들은 철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종이는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타자기용 종이였습니다. 타자기는 1940년대나 1950년대의 오래된 모델로 판별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수천 대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편물의 발송 날짜는 덴버에서 발송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이것이 필자가 그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BI가 그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제가 치료한 아이들 중 한 명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필자의 정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토네이도와 조안의 실종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읽은 누구라도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톤에는 저에게 실감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친절에 대한 언급은 진심으로 느껴졌고 조안이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는 진술은 그 당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가 경험했던 정신적 충격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진짜라면 이는 조안이 그녀의 복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에 의해 데려가졌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녀가 20년이 넘도록 가짜 신원 아래 살아왔고 그녀의 진짜 출신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BI는 그 편지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열려 있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조사는 결국 비활성 상태가 되었습니다. 1999년 조안의 실종 50주년이 넘은 해 저는 그 사건을 다시 주목받게 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신문의 기자가 저에게 연락해 왔고 자신을 조안 게이 크로프트라 주장하는 여성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성인이 되어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최근 그녀의 출신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자와 만나는데 동의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과거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이메일을 추적하거나
다시 연락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조안일까요? 저는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 4월 10일 제 병원에서 사라진 그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 궁금증을 풀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두 남자에 대해 더 의심을 갖도록 요구했어야 했는지, 조안의 이송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제가 상상해보면 조안 게이 크로프트는 이제 하세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데려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원 아래에서 성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가 한때 오클라호마의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 중 하나를 생존한 작은 소녀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FBI 파일은 여전히 활동 중이지만 제가 그 신비로운 편지를 받은 이후 20년 동안 새로운 리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안의 실종 사건은 범죄 잡지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지만 그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조안의 사건은 단순한 미해결 수수께끼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악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며 믿음직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순간을 나타냅니다. 조안을 데려간 두 남자는 명백히 범죄자나 위협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고 잘 차려입었으며 효과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서류로 보이며 합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격을 받은 4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가기 위한 의도로 제 병원에 도착한 포식자들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다음 40년 동안 저의 의학적 실습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욱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신원 및 절차를 확인할 때 더욱 간섭하며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제가 과도하게 보호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다시는 제 환자들을 대할 때 모든 전송 또는 퇴원 세부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를 떠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조안 게이 크로프트라는 이름을 아예 알지 못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1947년 우드워드 토네이도를 생존했고 어머니를 잃고 자매와 분리되었던 그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안 게이 크로프트여, 당신이 어디에 있든 안전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1947년 4월 그 아침에 당신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수수께끼는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이 한 생애가 걸리더라도 말이죠.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미래 의사들이 제 경험에서 배우고 언젠가 조안 게이 크로프트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마가렛 헨리 박사, 1987년 6월 30일 마지막 근무일. 헨리 박사의 은퇴 기록을 읽은 후 저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조사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설명한 모든 것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합니다. 1947년 4월 9일에 우드워드 토네이도는 오클라호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로 87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안 게이 크로프트는 1947년 4월 10일 우드워드 종합병원에서 헨리 박사가 설명한 정확한 상황 속에서 사라진 실제 4세 여자아이입니다. FBI 사건 파일은 오늘날까지 열려 있습니다. 조안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지금은 82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헨리 박사의 이야기에서 가장 저를 감명 깊게 한 것은 이 단일 사건이 그녀의 40년 경력을 어떻게 형성했는가입니다. 제가 찾아낸 병원 기록에 따르면 헨리 박사는 1947년 이후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엄격한 아동보호 규칙을 수립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전송, 모든 퇴원, 그녀의 돌봄을 받는 모든 아동에 대해 각별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어린 환자들에게 거의 강박적으로 보호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아동 응급의사로서
헨리 박사가 짊어진 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동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며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막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교한 범죄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조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 부담을 감내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제 저를 괴롭히는 질문은 헨리 박사를 괴롭혔던 질문과 동일한 조안 게이크로프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가 생존해 있으며 다른 신원 아래 살아왔다는 1970년 편지의 내용은 실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의 어딘가에 자신의 실종이 1940년대 최대 규모의 FBI 조사 중 하나를 촉발했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노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아이가 단순히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 차례 이리저리 전해졌습니다. 헨리 박사가 은퇴 편지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수수께끼는 해결되어야 하며 비록 일생이 걸릴지라도. 조안 게이크로프트의 실종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가렛 헨리 박사의 1947년 그 4월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조안 게이크로프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또는 당신이 조안 게이크로프트라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며 진실은 어떤 형태로든 전해져야 합니다.